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국가의 한 해 살림살이를 계획하는 예산안 처리는 국민들도 관심을 가질 중요한 문제죠. 단순히 재정 계획뿐 아니라 국민들의 생업과 사회 복지, 그리고 미래의 경쟁력과 지역 균형 발전 등 모든 데 영향을 미치고요. 이 국가의 정책과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도구인데요. 2025년도 예산안 헌정 사상 처음으로 야당의 단독 수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눈에 띄는 게 대통령 비서실과 검찰, 경찰의 특수활동비 등이 전액 삭감됐다고 하고요. 이 투자자들이 기대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등이 있는데요. 각 항목마다 다양한 의견과 논란의 소지가 있겠지만요. 이렇게 통과된 것에서 끝이 아니라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증액이 필요한 부분은 새해부터 논의가 불가피할 거란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치적 혼란이 계속될 상황에서 무엇보다 취약계층들의 고통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서민 정책 금융 예산을 늘리는 것도 백지화된 상황이고요. 고물가, 고금리의 파고를 헤쳐나가기가 참으로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어느 때보다 벼랑 끝으로 몰리는 민생을 챙기는데 더 힘을 쏟고요. 나라 살림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더욱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12월 11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수요일입니다. 농수산 뉴스 모아서 전해드리고요. 마케팅 아이디 업 시간에는 공간을 활용해서 고객을 모으는 마케팅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또 장수직업 시간에는요. 최근 50대 재취업자들에게 관심받는 자격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오늘 퀴즈 드립니다. 일자리 한파가 정말 심각하다고 합니다. 특히 건설 경기 침체 탓에 이것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지난 2달 연속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가 확산할 때보다 신청자가 많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실직 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계를 지원하고 재취업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 사회보장제도인데요. 실직하면 관할 고용센터 가서 신고하고 받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한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난달에 내린 폭설 때문에 농축산 부분 피해가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이 피해에 대한 집계와 복구가 진행 중인데요. 오늘 농수산 뉴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농어민신문의 이진우 기자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도시에서는 잘 모르고 있었어요, 사실. 지난달 내린 폭설 피해로 농축산 현장에서는 지금 고통이 아주 크다고 하는데 피해 집계가 어느 정도로 나왔나요? 이게 27일, 28일에 경기하고 충청권을 중심으로 이제 대설 폭설이 내렸는데요. 그로 인해서 농축산 분야 피해가 상당했습니다. 대설이 거친 지난달 28일 22시 기준으로 집계치에서는 시설 하우스가 807동, 그리고 축사는 1010동 정도 가량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초기에 집계가 됐었는데요. 네. 근데 지난 4일 기준으로 최종 집계된 규모를 보면은 시설 하우스가 7,841동, 그리고 농작물이 약 140헥타, 인삼시설 670헥타 정도. 근데 축사가 특히 1,964동에 64헥타 정도, 가축도 약 52만 5천 마리 정도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네, 피해가 엄청난 것 같은데 이렇게 피해를 키운 이유가
이 습기를 가득 머금은 습설 때문으로 전해지는데요. 현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저희 취재 기자들이 당시 취재한 내용을 일부만 좀 소개해드리면 이런데요. 경기 용인의 한 화훼 농가 같은 경우는 이틀 동안 쉼없이 쏟아진 폭설로 비닐하우스가 주저앉았다. 54년 농사를 짓는데 이런 눈피해는 처음이라고 이렇게 상황을 전했다고 하고요. 네네. 또 충남 천안의 한 젖소 농가 같은 경우는 눈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밤새도록 지붕에 비닐을 찢었는데 어쩔 수 없더라. 지붕이 다 휘어져서 수리비만 최소한 4억 원 정도 나올 것 같다. 이렇게 4억 원이요? 하소연하면서 막막했다고 합니다. 네, 한 농가에서 4억 원이란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거 혹시 대책은 나왔나요? 일단 농식품부에서는 송미른 장관을 비롯해서 이제 박범수 차관 그리고 관련 부서 실장과 정책관들이 현장을 찾아서 빠른 복구를 위한 지원책을 약속한 바 있는데요. 어제 일단 그 종합적인 대책이 좀 나왔습니다. 골자는 무너진 축사 등의 이제 철거 비용으로 피해 복구비의 10%를 추가로 지원을 하고요. 또 축사의 신개축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는 것과 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손해평가 완료 전이라도 재보험금을 선지급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관련 단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요구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세요. 우선 자연재난 복구 비용 산정 기준에 따라서 자연재난 지원금이 이제 지급이 되는데 여기에 철거 비용을 포함해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 협의를 행안부하고 완료했다고 하고요. 특히 축산에서 계속 요구했던 게 신개축 인허가를 간소화해달라는 거였는데 이게 피해 축사와 시설을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이 신개축 시에 이제 건축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서 기간 한 1개월 이상 단축하기도 이렇게 했습니다. 또 피해 농가에는 시설 철거에 필요한 굴삭기나 화물 자동차 등과 같은 중장비 이것을 농협을 통해서 지원하기로도 했습니다. 네. 신축이나 개축을 하더라도 이 피해 농가 입장에서는 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지원책이 나왔나요? 일단 내년도 이제 축사 시설 현대화 사업 대상자로 피해를 입은 축산 농가를 우선 선정을 해서 자금을 지급하는 방안 이것을 지자체와 함께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가축 재보험에 가입한 농가를 대상으로는 최종적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게 결정되기 전이라도 농가가 신청하면은 최종 보험금의 50%를 선지급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네네. 또 피해액 추계를 통해서 국고 지원이나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충족 여부도 확인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네, 좀 특별히 섬세하게 좀 지켜봐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민들의 어려움이 큰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농어민신문의 이진우 기자와 소식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어떻게 많이 팔 것인가?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살펴보는 마케팅 아이디 업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존의 공간을 새롭게 해석해서 고객을 모으는 마케팅 사례들을 소개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마이테이스트의 민정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기존의 공간을 새롭게 해석한다는 게 어떤 개념이고 또 왜 이런 작업을 하는 거죠? 네, 먼저 공간의 활용을 고민하기 시작한 건 소비 패턴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카드사들의 결제 데이터들을 보면요. 네. 전체 연령대의 온라인 모바일 소비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고요. 모바일 소비 비중. 네. 모바일로 쇼핑한다는 거죠, 그죠? 맞습니다. 네. 30대 여성의 경우에는 특히 그 모바일 소비 비중이 70% 가까이 늘어났어요. 네, 그래서 소비자의 절반 이상이 매장에서는 당연히 구경만 하고 결제는 하지 않는 이런 패턴이 일반화됐기 때문에 오프라인 공간에서는 제품을 단순히 진열만 하고 판매를 위한 준비를 하는 거에서는 이제 모자란 상황이 됐고 네, 변화를 줄 수밖에 없어졌습니다. 예. 70%라 모바일 소비 비중. 네, 근데 아마 본인 스스로의 소비 패턴을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체감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무조건 솔직히 말하면 휴대전화로 주문하는 것 같은데요. 네. 거의 모든 거를. 맞아요. 예, 저도 예. 마트도 심지어 앱에서 주문을 하니까요. 네네. 그래서 가장 먼저 변화를 시작한 건
금융권이거든요. 금융권. 네, 은행이나 증권사들도 우리가 직접 지점에 방문해서 거래를 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이 줄었고 맞네요. 다 모바일 앱으로 거래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점포를 축소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은행 지점 안에 카페를 차리고 책을 갖다 놓고 그리고 옆에 공간에 편의점이나 마트를 입점시켜서 아예 바꿔버리는군요. 네, 남아있는 공간들을 특별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이제는 여전히 지점에 방문하는 비율이 높은 시니어들을 위한 특화 점포들을 만들어서 안마기를 구비해 놓는 네, 은행 매장도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네, 또 지역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서도 공간을 새롭게 꾸미는데 방치되어 있던 폐쇄된 채석장이나 폐공장을 개조해서 전시장이나 카페로 꾸미는 등등 이렇게 매장을 개조하는 것이 지금까지는 일반적이긴 했어요. 근데 오늘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미 있는 공간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이나 보편적인 생각을 깨고 고객들을 확장하는 그런 사례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잠깐만 얘기를 들어봐도 생각이 나는 게 어렸을 때는 은행이 네, 정말 여기저기 있었던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근데 요즘 생각해보면 안 그런 것 같아요. 네, 거의 지역이 통폐합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생각을 해봐도. 네, 자, 첫 번째로 소개해 주실 사례가 그 제품만 전시해 둔 단촐한 팝업 스토어. 네네. 네, 팝업 스토어. 근데 보통은 팝업 스토어는 눈에 띄게 막 화려하게 꾸미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팝업 스토어가 일상적인 마케팅 수단이긴 하지만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화려하고 볼거리가 많아야 한다는 소비자의 기대하고 더불어서 이제 팝업 스토어가 점점 더 화려해지고 있고요. 근데 그 이면에는 폐기물로 인한 환경 문제가 같이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한 친환경 화장품 브랜드에서는 최소한의 설치를 통해서 가치를 내겠다라는 슬로건 아래 팝업 부스를 굉장히 단출하게 만들었어요. 네, 어떤 식으로 했냐 하면 팝업 부스에서 쓰이는 재료들을 이 회사와 연구소에서 사용하던 집기 비품을 가져와서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쁜 디자인의 진열대 대신에 회사에서 사용하던 바퀴 달린 수납함 위에 제품을 진열하는 식으로 네, 재활용을 했고요.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기념품 역시 고체 비누를 선택했는데 제품 생산 과정에서 버려지는 자투리 비누들을 모아서 거대한 산처럼 전시를 해두고 이 방문객들이 직접 이 비누를 숟가락으로 퍼서 그래요. 네, 캐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이디어도 좋네요. 예. 네, 근데 거기다가 비누를 받아가려고 하면 플라스틱 쓰레기를 하나씩 가져와서 교환을 해야 하는 조건도 이야, 있었고요. 네. 직접 캐낸 비누는 예쁜 포장지가 아니라 신문지에 싸서 가거나 아니면 재생봉투에 담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것도 너무 좋네요. 네. 네. 포장지가 사실 너무 고추장스럽잖아요. 맞아요. 단출하지 못하고.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팝업 스토어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접근을 했는데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동일 기간에 진행했던 다른 브랜드의 팝업 스토어와 비교해서 가장 많은 방문객이 몰리기도 했고요. 행사를 위해서 이렇게 새롭게 만든 기념품도 없고 불편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친환경에 관심이 있던 다른 소비자들이 이 브랜드를 새롭게 알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단출하게 화려하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네. 걸 좀 보여준 것 같고 이번에는 또 영업 시간이 보통 이제 어디에나 있잖아요. 네. 오프라인 매장들은. 근데 영업 시간 외에 문을 열어서 고객들이 쇼핑몰을 이용할 수 있게 한 사례를 소개해 주신다고요. 보통 이렇게 매장 외 시간에 문을 열었다라고 하면 우수 고객에게 그렇죠. 왠지 막 VIP한테만. 네, 쇼핑을 하게 하는 그런 시간을 준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역의 시니어들을 위해서 운동에 초점을 맞춰서 쇼핑몰을 연 사례들이에요. 시니어들 거기다 운동. 예. 네, 보통 나이와 관계없이 꾸준한 운동은 너무 중요하다라고 그럼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날씨처럼 점점 추워지고 또 눈비가 오게 돼서 바닥이 미끄러워지면 사실 야외 활동이 조금 힘들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많은 쇼핑몰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환경을 제공하겠다라고 해서 영업 전에 일찍 문을 열어서 노인들이 쇼핑몰 안에서 걷기 운동을 할 수 있게 한대요. 예. 네, 그래서 쇼핑몰 오픈 시간이 10시, 11시다라고 하면 오전 8시에 문을 일찍 열어서 그 몰 안을 돌아다니면서 몰 워킹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인 워커들을 위해서 따뜻한 공간과 바닥을 제공을 하는데 안전한 바닥이잖아요. 그쵸. 또. 예. 전혀 미끄럽지도 그쵸. 않고 네. 날씨의 영향도 받지 않는데요. 여기에다가 이 몰들하고 지역 병원이 협력을 해서 건강검진 서비스까지 같이 지원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이를 따라서 대형몰을 소유한 유통기업들에서 사회공헌 활동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몰워킹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냥 아침 일찍 문 열어서 코스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걸음수에 따라서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까지 주고 또 올바른 걷기 레슨까지 열어서 시니어들의 소비까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 시니어를 위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쇼핑몰을 미리 열어주고 그죠? 건강과 안전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 같고요. 또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공간 활용 사례 어떤 게 또 있을까요? 네, 제가 이번에는 밤늦게 문을 여는 도서관들, 국내에 있는 시립 도서관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김포시에 있는 공공도서관은 아무래도 김포가 신도시다 보니까 네. 직장인들 그리고 평균 거주 연령대가 40대 초반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문을 닫은 밤 시간대에 인문학 프로그램이나 강연을 진행을 해서 호평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 퇴근하고 오라고. 네, 맞아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열리는 시간이 7시부터 9시까지여서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게도 했고요. 그래서 무대 위의 예술인 오페라나 연극에 대한 강연, 그리고 요즘 유행하고 있는 문학 장르인 시를 직접 써보는 프로그램들도 밤늦게 열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또 다른 시립 도서관에서는 아예 문을 닫은 밤 10시에 다시 문을 열어서 밤샘 독서 캠프를 열기도 한다고 해요. 진짜요. 예. 네, 그래서 문 닫힌 도서관 안에서 어디든지 원하는 책을 골라서 앉아서 누워서 읽어도 되고요. 그리고 새벽 3시에 플리마켓이 열리는데 여기에도 새벽 참여하고 3시에? 네. 예. 나만의 기념품을 만드는 등 새벽 시간을 즐길 수 있게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도서관, 문 닫힌 도서관 안에서 뭔가 특별한 경험을 하고 싶어하는 고객들의 관심도 이끌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야, 이거 영화에서만 보던 네. 문 닫힌 도서관에서 어쨌든 이렇게 시간을 조정하는 사례 이런 거 말고도 또 이제 공연 장르를 바꿔서 젊은 고객층을 끌어들인 클래식 공연장들도 생기고 있다면서요. 네, 클래식 공연장이나 오페라 하우스 등은 아무래도 다가가기 어려운 장르다. 매우 어렵죠. 네, 저도 이거 좀 졸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고 입문하기 어려운 취미 생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공연장들이 고정관념을 깨고 특히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문화와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격적으로 DJ를 초청해서 EDM 파티를 하기도 하는데요. 네, 취리히나 베를린 같이 유럽 국가에서는 국민들이 이 클래식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도록 클래식과 팝, 그다음에 오페라와 전자음악을 믹스한 이야. 음악 행사를 열고 있고요. 네. 또 댄스 배틀도 하는데 발레 무용수와 스트릿 댄서들이 같이 경쟁을 하는 댄스 배틀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또 오페라 하우스에서 공연을 했던 이 의상들, 드레스를 입고 코스튬 행사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때 가장 최신 유행 음악을 틀어서 전통적인 공연장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도 하는 거죠. 네, 특히 올 초에는 런던에서 1400년 역사를 가진 성당에서 디스코 파티가 열려서 찬반 논란이 있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 디스코 행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젊은 세대들이 성당에 오는 건 좋은데 신성한 장소를 전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다. 디스코 파티라 성당에서. 네. 예. 그런 이유로 반대를 했는데 정작 성당 측에서는 행사를 허락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성당은 공동체 생활의 일부로서 존재해왔기 때문에 누구나 와서 즐기는데 전혀 문제없다라는 입장을 취해서 젊은이들을 굉장히 호응을 받았고 제대로 오픈마인드를 보여줬다라는 평가도 얻었습니다. 네, 정말 성당에서 디스코 파티는 상상도 못 해봤는데. 이 디스코 파티가 네. 또 조용히 전시를 관람하는 박물관에서도 이어졌다고요. 아무래도 디스코 파티, EDM 파티라고 하면은 굉장히 시끄러운 음악. 그럼요. 네, 그리고 그 파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소음공해. 당연하죠. 네, 예,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울 뿐이죠. 맞아요. 주변에서는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뭐 국내에서도 민원이 들어온다거나 하는 걸로 갈등이 일어나는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성당에서 열렸던 파티는 사일런트 디스코라는 이름의 파티입니다. 이 사일런트 디스코라는 건 참가자들이 무선 헤드폰을 끼고
이 헤드폰을 통해서 들리는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는 행사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 공간에서는 전혀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나지 않고 네. 그러니까 다 헤드폰을 끼고 있다는 네.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참가자들이 모두 다 조용한 상태에서 본인만 음악을 즐기고 춤을 출 수 있는 파티입니다. 네. 그래서 이 디스코 파티라고 하는 게 소음으로 피해를 줄 수 있다라는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 이 파티를 개최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개최하는 공간들은 방금 소개해드린 성당처럼 무조건 조용해야만 하는 공간을 선택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성당뿐만 아니라 런던의 자연사 박물관이라고 하는 세계 10대 박물관이 있거든요. 여기는 8천만 점의 소장품을 보유한 굉장히 큰 규모의 박물관인데, 여기에서도 젊은 세대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 사일런트 디스코 파티를 열었다고 합니다. 네, 또 박물관을 야간에 개장을 해서 7시부터 새벽 1시까지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와, 이거 너무 괜찮겠다. 네, 예. 젊은이들이 직장이 끝난 후에 박물관에 와서 즐길 수 있게 했거든요. 또 하나 예. 또 문 닫은 도서관처럼 이 박물관에서도 공룡이 전시된 홀에서 침낭을 가져와서 하룻밤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같이 연 거예요. 공룡 근처에서 잘 수 있겠네요. 보면서. 네, 그래서 와. 매년 이 공룡과의 하룻밤 이 행사가 열리는데, 이것 때문에 어린이 관람객들이 공룡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자연스럽게 박물관에 들어와서 공룡도 보고 역사를 친근하게 또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고 있다고 이거는 합니다. 전 세계 어린이들이 신청할 수 있는 거겠죠, 당연히. 네, 맞아요.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한데 굉장히 티켓팅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렇게 좀 공간이 가지고 있는 시간적인 고정관념, 아니면 공간은 이래야만 한다라는 편견들을 깬 시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원래 오는 고객들 말고 이외의 고객들을 끌어들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는 오프라인 공간들이 온라인에서 단순히 물건을 사고 물건을 보는 이 경험 이외에 또 특별함을 느낄 수 있는 새로운 마케팅 장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눠보면서 전반적으로 느꼈던 게, 이 정말 세대가 바뀌고 있고 네. 그 바뀌는 세대에 맞춰서 여러 가지 마케팅 전략들을 세우고 있구나 하는 네. 생각이 전반적으로 드네요. 맞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상상이 현실이 된다라는 게 진짜 현실이 되는 것 같아요. 문 닫힌 박물관, 문 닫힌 도서관에 나 혼자 들어가서 그 밤을 즐기는 그런 행사들이 늘어난다는 게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만 했던 것들이 마케팅에서 현실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그 공룡이랑 하룻밤 보내는 거, 이거는 청취자분들 중에 아이를 가지신 분들이 있다면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특히 네. 공룡을 좋아하는 아이 맞습니다. 가진 부모님이라면 한 번쯤 인생을 걸고까지 표현은 아니겠지만 영국 여행하는 겸 네. 해서 하루 정도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이디어 좀 얻으셨길 바랍니다. 마케팅 아이디어, 지금까지 마이테이스트의 민지영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직장은 나와도 평생 직업이 필요한 시대를 위한 장수 직업 시간입니다. 먹을 게 풍부하다면 굳이 곰이나 다람쥐가 겨울잠을 잘 필요가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겨울잠을 잘 수는 없고 요즘 같은 일자리 한파 속에 자격증이라도 따면서 재취업에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수 직업 시간, 50대 이후 재취업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커리어 비전의 최지혜 대표님 나와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희망퇴직자가 쏟아져 나오는 요즘 기업 현장 상황에 대해서 아주 실감나게 들려주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자격증을 취득해서 재취업하려는 사람들이 역대 최고의 응시 인원을 갱신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산업인력공단에서 발간한 2024 국가기술자격 통계 연보에 따르면 연령별 응시 인원은 20대가 41.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네. 그 다음으로 30대, 50대, 10대, 40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50대 이상의 수험자가 작년 대비 22.2%로 증가해서 역대 최다 응시 인원을 갱신했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런 50대 이상의 국가 기술 자격 취득자는 지난 5년 동안 약 88%가 늘어난 전체 연령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아무래도 국가 기술 자격증을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한 기업들의 80% 이상이 우대 조건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직자분들이 그래도 시간이 들더라도 그냥 자격증을 천천히 준비하면서 자격증 따고 취업을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자격증에 많이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채용자 입장에서 보면 자격증이 있다는 건 이 사람은 이 관련 지식과 뭐 기술을 갖고 있어라고 뭔가 인증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고 이 사람은 이 정도는 실력은 될 거야라는 믿고 뽑는 그런 조건이 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구직자분들도 자격증을 많이 취득하고 계십니다. 야, 50대가 역대 최다 응시 인원을 갱신을 했다. 이거를 좀 많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중장년 분들이 재취업을 하시는데 도움이 될 만한 자격증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최근 중장년에서 자격증 취득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네. 실제 채용에서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구인 구직 광고에서 인기 있는 자격증들이 있습니다. 1위는 여전히 1위부터? 네네. 1위부터 가요? 1위는 여전히 과거부터 지금까지 예. 과거에는 뭐 1위가 지게차 운전 자격증, 지게차 운전. 네, 지게차 운전이고 2위가 건축기사. 그리고 3위가 한식 조리 기능사가 3년간 부동의 탑3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탄소 중립 정책 추진으로 인해서 대기 환경 기사가 인기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산업안전법 때문에 산업안전 관련 자격증들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50대입니다. 50대 이상 구직자들이 재취업에 도움이 돼서 많이 도전하는 자격증으로는 지게차, 한식조리사, 굴삭기 운전, 건축 도장 기능사의 순으로 이게 높았습니다. 조금 우리가 이걸 분리를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네네. 오늘 좀 유심히 보셔야 될 게 남성하고 50대 이상의 남성과 50대 이상의 여성이 많이 응시하는 자격증이 다릅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지게차 운전 기능사 아무래도 남성분들이 많이 하니까요.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50대 이상의 남성들은 주로 1위가 지게차, 2위가 굴삭기 운전, 그리고 3위가 전기 기능사, 그리고 4위가 방수 기능사, 5위가 조경 기능사 순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성 같은 경우에는 네. 아무래도 집안일을 좀 많이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음식하는 게 더 익숙하시잖아요. 그래서 1위가 한식조리 기능사 자격증이고 2위가 건축도장 기능사입니다. 건축도장이요? 네네. 건축도장 기능사고 네. 3위가 컴퓨터 활용 능력 사무직에서 쓰이는 그리고 4위가 방수 기능사 5위가 양식조리 기능사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방수 기능사, 건축도장 기능사 그 50대 이상 여성분들 인기 많은 자격증 2위, 4위인데 이게 어떤 거예요? 건축도장? 그렇죠. 네. 건축도장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남성 중심의 직종이었거든요. 네, 근데 여성분들한테 2위예요 지금. 네. 건축은 위험하다는 편견을 이제 좀 깨셔야 되는 거고 여성분들도 요즘은 우리가 건축이라는 게 이렇게 건물 짓는 건축만 있는 게 아니라 실내 건축도 있고 실내 인테리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내 인테리어 쪽에서는 여성분들이 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건축 도장의 경우에는 우리가 페인트공이나 도장공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페인트. 네네네. 네네. 그래서 인테리어 할 때 건물 외벽에 페인트도 칠하지만 우리가 내부도 그쵸. 페인트 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 다른 자격증에 비해서 이런 건축 도장의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가 윙 막 이렇게 하는 날카로운 칼이나 뭐 이런 위험한 도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조금 더 선호를 하는 경향이 있고요. 다만 좀 도료라고 페인트할 때 우리가 이걸 섞는데요. 이 도료를 사용하다 보면 냄새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두통이라던가 약간 구토 증상이라던가 도료가 이제 눈에 튄다던가 이런 것들만 조금 조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건축 도장 기능사의 경우에는 시험 난이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뭐 필기 시험도 없고 그래요? 실기만 너무 가지고 끌리는데? 그렇죠. 네. 실기만 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준비를 할 수가 있어서 단기간이면 어느 정도? 한 3, 4주 정도
시간을 두면 실습하면서 시험을 준비하시면 따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도전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건축 도장의 경우에는 이제 전문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도 이 사람이 얼마나 잘하는지가 이건 많이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자격증 땄다라고 해서 무조건 써주지는 않고 그 사람이 빠른 속도로 얼마나 꼼꼼하게 그리고 색감 조화에 이런 뭔가 그 사람의 역량이 이렇게 표출되는 게 그 감각이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이 고객한테 이 색으로 칠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색을 좀 추천도 좀 해주셔야 되는 거고 상담도 조금 들어갑니다. 그래요? 네네. 그리고 색상 선택이라던가 디자인이라던가 고객 상담이라던가 이런 다양한 역할이 포함되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유리하시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건축 도장 쪽으로 많이 도전을 하고 계신 걸로 보여집니다. 설명 들으니까 저도 왜 설레죠? 괜찮은 것 같은데. 그리고 건축 도장 외에도 도배 기능사, 타일 기능사, 줄눈 시공 관련 이런 자격증에 도전하시는 여성분들도 많이 있다면서요? 네. 이런 도배 기능사나 타일 기능사, 줄눈 시공 관련 자격증을 유심히 보면 대부분 다 건물 안에서 하는 일들입니다. 그죠? 그 밖에서 하는 일들보다는 건축 관련 밖에서 외부에서 하는 일보다는 건축물이 다 지어지면 그 안에서 내부에서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실내에서 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도배 기능사 같은 경우는 뭐 벽지와 장판, 천장 등 이런 내부 마감재를 다루고 벽면에 벽지를 부착하는 작업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도 어릴 때 저희 아버지를 도와서 벽지를 제 방을 직접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네네. 너무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이거 하루 종일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한다는 게 맞추는 것도 힘들고 풀칠을 잘못하면 이게 또 찢어지기도 하고. 근데 방 하나의 크기가 한 50평 되신 거예요? 아니죠. 엄청 부잣집이요. 아니요. 그래서 힘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작은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도배 기능국 같은 경우는 자격증 따고도 약간 입지 조건이 어렵기는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보조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체력적으로 약간 힘들기도 하고 그런 수련을 좀 해야 되는군요. 네, 수련 기간이 조금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많이 힘들어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 30% 정도 자격증을 따고도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들을 보면 30% 정도만 현업에 업무를 하고 계신다라고 70%는 보시면 포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자격증을 따고 포기하고 계시기도 사실 근데 합니다. 그런 걸 도전해야 네. 돈을 많이 벌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이제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그렇죠. 하셔야 되는 예, 거죠. 그리고 타일 기능 자격증 같은 경우는 건축물 바닥이나 벽, 천장 같은 경우 타일을 부착하고 요즘은 인테리어 기능 쪽으로도 이제 타일을 부착하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타일 기능사 자격증은 국가 기술 자격증입니다. 그리고 타일 시공은 건축물의 완성도라던가 외관 네 있어서도 꼭 필요한 일이기도 하고요. 다만 이 타일 시공 같은 경우 타일이 무겁습니다. 우리가 볼 때 작은 타일만 있는 게 아니라 큰 타일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타일이 실내에서 하는 거고 작은 거니까 나는 왜 못하겠어 하고 도전을 하셨는데 막상 현장에 가보니까 타일 시공하려면 바닥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공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체력적인 부분들 그래서 체력적인 부분 때문에 사실은 조금 많이 포기하고 계신 게 이런 타일 시공 기능사 자격증 타일 기능사 자격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줄눈 기능사 자격증이 있는데요. 네. 이 줄눈 같은 경우에는 월 2천만 원 이상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야, 도전을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줄눈 시공이요. 네. 다만 이제 줄눈 시공 같은 경우는 타일 공사가 끝나고 나면 그 타일 사이사이에 틈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보통은 기본적으로 흰색 타일 사이에 흰색 알죠. 줄눈이 있죠. 저희 집도 그 흰색으로 해놓으니까 이게 곰팡이도 쓸고 그러니까 이런 줄눈 거예요. 기능사라는 건 그러면은 그 흰색 그거를 채우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 흰색 줄을 채우는 일이니까 아무래도 섬세한 여성들이 조금 더 잘 하시겠죠. 아니요? 꼼꼼하게 마무리하고. 섬세한 남성인 저도 잘할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섬세하신 분은 다 맞을 것 같아요. 꼭 한 달에 여성분 아니라. 2천만 원인데. 네. 그런데 문제는 그 돈만 보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욕심 부려서 한 달 30일을 일하면 월 2천만 원도 벌 수는 있지만 그 대신에 한 병원에 한 반절은 그 다음 달은 병원에 입원해 너무 계셔야 힘들어서. 됩니다. 이 손목이 그렇잖아요. 줄을 계속 이렇게 긋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목을 얼마나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줄눈을 30일을 이렇게 하다 보면 손목이 완전히 나가기도 하고 무릎으로 또 쪼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되잖아요. 거기서 안 손목과 되네. 무릎은 완전히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욕심은 돈을 보고 욕심은 생기나 포기하는 분들도 또 많이 계시고 이게 약간 하지만- 어느 정도는 혹사네요. 그죠. 몸을. 몸 혹사하는 거죠. 아. 그 대신에 그래서 너무 욕심 부리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한 10일 정도, 한 달에 10일 정도를 하겠다라고 하면 보통 300에서 500 정도의 급여를 가져갈 수 있으니까 이런 줄눈 시공 쪽으로도 여성분들이 많이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50대 이상이 많이 취득한 5개 종목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남녀 공이 네. 이 방수 기능사가 있었어요. 4위였습니다. 둘 다. 네네. 근데 이거 아주 인기 자격증인 것 같은데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방수 기능사는 건축 경기 변동에 영향을 덜 받습니다. 뭐 하는 건데? 우리가 네. 보시면 건축 외벽이라던가 지하실, 욕실, 방수 작업을 수행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자면 집에 간혹 가다가 아파트 윗집에서 물이 새서 우리 그거 집 해주는 거예요? 그거 처리해주는 우리 거? 욕실에 이렇게 한다던가 새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위에서 물이 막 이렇게 그럴 수도 떨어지거나 있죠. 이런 예. 거 우리 많이 보잖아요. 그런 경우 방수 처리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작업들을 마무리하는 거고요. 야, 그러면 이거는 진짜 경기 변동이랑 상관이 없네요. 그렇죠. 물 그래서 새는 거 못 참거든요. 네, 남녀 불문하고 인기 자격증으로 꼽힌 거기도 합니다. 이유가 있군요. 예. 이런 방수 기능사 자격증은 필기가 없고 실기만 봅니다. 너무 좋네요. 그죠? 네. 매력적이죠. 필기 없는 게 너무 좋아요. 시험 과목이 방수 시공 실무로 방수 시트지를 나무 합판에 재단해서 붙이는 작업을 평가를 하고 있는데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합격을 합니다. 이런 건설 현장이나 신축 공사, 재건축 현장, 특히 이제 리모델링 현장들이 많잖아요. 이런 다양한 건설 현장에서 방수공으로 근무를 할 수 있다 보니까 50대 이상에서 많이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거는 방수 기능사는 그 수련 과정이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네. 어느 정도나 좀 필요할까요? 다른 거에 비하면? 수련 기능도 필요하긴 한데요. 여성보다는 남성분들이 조금 더 유리하시긴 합니다. 왜냐하면 방수 작업은 높은 곳에 우리가 천장을 해야 되니까 사다리 타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작업을 좀 한다던가 이게 또 그런 게 무거운 있구나. 장비들이 또 있다 보니까 장비를 다루고 하다 보니까 남성에 비해서 여성도 할 수는 있지만 신체적으로 약간은 힘들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 방수 작업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방수 및 건축 분야는 남성 중심의 직업으로 여겨져 오다 보니까 현장에 갔을 때 여성들이 좀 진입하기가 아직까지는 사회적 편견이라던가 차별을 조금은 경험할 수 있는데 이것만 잘 참아내시면 사실은 그 부분에서 본인의 입지를 좀 굳혀가는 데는 좋은 경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뭐 수련 과정이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내가 자격증을 들고 가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당당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장수직업 시간 50대 이후 재취업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커리어 비전의 최진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의 정답은 실업급여였습니다. 6206님, 8646님, 1087님. 꿀정보 굿모닝이라고. 아유, 굿모닝입니다. 자, 6824님도 정답 보내주셨고요. 정당하게 신청하고 지급되면 좋겠다고. 네.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겠습니다. 전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